꼬리. 일부. 시간이 흘린 낙엽. 낙엽송은 지나가는 오소리에게 황금색 바늘잎을 흩뿌리고 사시나무는 뇌조들이 날아내릴 때마다 은빛 잎을 흩날린다. 딱따구리는 나무북을 두드리고 곰은 어린 침엽수 밑동을 미친 듯이 흔들고 산딱들은 뿌려진 금화와 은하를 뒷발질로 날리며 씨앗을 찾는다. 모두 그렇게 가을을 떠나보낸다. 키시뇨프카 들판에서 3마리 소를 죽인 뒤 꼬리의 종족이 사라졌다. 산타고의 오줌바이로 옮겨와 아름드리 나무 위에 위장 텐트를 설치하고 꼬리를 기다리고 있다. 산타고는 우대개 말인데 3번째로 큰 계곡이라는 뜻이다. 라조 지역에서 용의 등뼈에 연결된 제일 큰 계곡이 아메리카 계곡이고 2번째는 조성곡, 3번째는 산타고다. 산타고는 호랑이들의 영역 경계이고 오줌바위는 용의 등뼈로 올라가는 길목이라 꼬리가 산타고에 들르면 오줌바위를 자주 찾는다. 오줌을 뿌려 다른 호랑이들에게 자신의 영역을 알리는 것은 왕대에게 사냥만큼 중요한 일이다. 위장 텐트의 위치를 평소보다 2배 높였다. 잠복지가 높으면 지상과 공기층이 달라져 나의 냄새를 쉽게 맡지 못할 것이다. 가을바람을 타고 나무가 흔들린다. 지상 15m 나무 위에서의 잠복은 지상에서와 다른 유영하는 느낌이 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가지 위에 딱따구리 1마리가 날아와 앉는다. 위장 텐트의 천막에 역광으로 비친 딱따구리의 실루엣이 탁탁탁 탁탁 열심히 나무를 쪼고 있다. 실루엣을 건드리면 날아가겠지. 그리고는 다시는 안 오겠지. 내 외로움의 친구는 아침마다 찾아오는 이 녀석이다. 수묵화 같은 그림자를 텐트에 들이우는 야생의 딱따구리 말이다. 만지고 싶지만 생각일 뿐 딱따구리를 지켜보며 오줌바위 근처의 나무 위에서 1달째 꼬리를 기다리고 있다. 산타고의 밤은 차갑고 캄캄했다. 나무의 바다가 끝나는 곳에서 어둠이 끝나고 별들이 수정처럼 빛났다. 불어오는 바람에 잠복나무가 너울거리고 너울은 숲의 파도가 되어 내 몸을 둥실둥실 싣고 다녔다. 파도에서 밤의 소리가 들려왔다. 이쪽 저쪽에서 하나씩 깨어나 우르르 대화하고 까르르 속삭인다. 밤을 울리는 모든 소리에는 나름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나무들, 산들의 침묵과 숲을 적시는 고독, 자연이 가장 깊고 아름다운 순간은 모두가 잠드는 자정과 서서히 깨어나는 새벽 사이다. 이때의 바람소리는 불어오는 그대로 몸속을 파고들고 낙엽은 가슴에 떨어진다. 이런 때야말로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무덤으로 들어가 흙이 되고 바람이 되고 자연과 일체가 된다. 가을밤은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아련하고 처절해서 스산함을 뚜렷하게 음각시킨다. 삑! 삑! 잠복나무 아래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뷰파인더 속에서 사슴 1마리가 경계음을 울리며 나를 올려다보고 있다. 먹이를 찾아 이동 중인 꽃사슴들이다. 잠복 텐트의 높이를 15m까지 올렸지만 그래도 알아채고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 야생 동물의 눈과 코를 속인다는 것은 애초에 힘든 일이다. 꼬리를 물고 길게 이어지는 너구리의 구슬픈 소리도 들려왔다. 아침에 센서가 울렸다. 화면을 켜자 나무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숲이 펼쳐졌다.
느낌이었을까? 아니면 바람이었을까? 서리 맞은 은화와 금화들을 뒤적이던 산딱들이 날아올랐다. 빽빽한 낙엽송들이 금빛 솔가리를 흩뿌려 놓은 오솔길에서 황색 바탕에 검은 줄무늬를 바로 찾아냈다. 신선한 한기 머금은 바람 맞으며 낙엽송의 바늘잎 위를 스치듯 발을 옮기는 무거운 걸음걸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무 등걸같이 솟아오르는 어깨뼈. 그 밑으로 아직 우람하지만 늘어진 근육. 늙은 왕대 꼴이었다. 오래 쌓인 솔가리는 누가 걷든 그 발자국 소리를 지운다. 그래서 호랑이들이 침엽수림 걷는 것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 꼬리는 오줌 바위로 다가가 냄새를 훅 맡고는 가스러진 갈기털을 바위에 비볐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오줌 스프레이를 쏘아 올리고 가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낙엽이 소나기처럼 내렸고 서리가루가 은빛처럼 떠다녔다. 나무들이 좌우로 흔들리며 삐, 나지막해 울었다. 꼬리는 나무설이 하얗게 내린 가을 숲속으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갔다. 나는 그런 꼬리를 보면서 어떤 강한 성품, 성숙한 영혼의 존재를 느꼈다. 지능의 차이만 있을 뿐 그의 영혼과 나의 영혼은 본질로 같다. 첫눈 오던 키슈뇨프카 들판이 떠올랐다. 텅 비었던 꼬리의 눈빛과 한방눈 사이로 피어오르던 불꽃, 폭죽이 효과를 발휘한 것일까? 그 뒤로 가축 피해 신고가 없었다. 잠봉나무에서 내려와 꼬리가 지나간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흘러내린 낙엽에 버석거리는 발걸음을 내려놓을 때마다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살아있다는 기운이 나의 피부를 예리하게 타고 다녔다. 오솔길 군데군데 낙엽을 긁어내고 꼬리가 배설물을 쌓아놓았다. 땅만 파놓고 배설물이 없는 영역 표시도 여러 개였다. 가을이 되자 꼬리가 영역 표시를 더 많이 하고 다녔다. 낙엽 때문이었다. 영역 표시를 만들어 놓아도 낙엽이 금세 덮어버리니 부지런히 돌아다녀야만 했다. 자신의 영역에 대한 애착의 표시. 늙었어도 아직은 왕대였다. 꼬리의 배설물을 살펴보았다. 초식 동물이나 잡식 동물의 배설물에는 물컹한 이물질이 많이 섞여 있으나 육식 동물인 호랑이는 소화 흡수율이 좋아서 배설물에 이물질이 별로 없다. 그런데 꼬리의 배설물에는 이물질이 지나치게 적었다. 배설물이 거의 뼈와 털 뭉치였다. 먹은 게 적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털 뭉치를 헤집어 보았다. 다행히 가축의 털이 아니라 곰털이었다. 키슈노프카 들판에서 소를 습격한 뒤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다시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있다. 시베리아 호랑이는 사슴 10마리를 잡을 때 멧돼지를 3마리꼴로 잡아먹고 가끔 곰도 잡아먹는다. 털뭉치에서 도톰한 갈고리 모양의 고운 발톱도 여러 개 나왔다. 보통 호랑이가 곰을 잡으면 뼈나 손발의 발톱은 먹지 않는데 그것마저 먹어치웠다. 많이 굶주렸던 모양이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꼬리는 느리면서도 겨울에 동면하는 동물을 찾아다니고 있다. 이것도 낙엽 때문이다. 가을이 되면 낙엽 밟는 소리 때문에 사슴이나 멧돼지처럼 눈치 빠르고 민첩한 동물에게는 다가가기가 더 어려워진다. 비라도 내린다면 몰라도 메마른 가을날의 버석거리는 낙엽 소리는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곰이나 오소리같이
느린 짐승을 찾아다니고 있다. 동면을 준비하는 곰과 오소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지방을 축적하기 위해 온 가을 숲을 쏘다닌다. 낙엽을 부숫거리며 헤집고 다니니 찾아내기도 매우 쉽다. 꼬리는 경험으로 자신의 처지에 맞는 사냥감을 찾아다니고 있다. 곰은 눈이 3번 내린 다음 동면에 들어간다고 한다. 마지막까지 먹이를 찾다가 정말 추워지면 그제야 굴을 찾아 들어가 이듬해 봄까지 잠을 잔다. 오소리는 양지 바른 바위 밑에 굴을 마련해 가을 일찍 동면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듬해 봄까지 내리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날이 따뜻해질 때마다 밖으로 나와 먹이를 구한다. 그러다 추워지면 다시 굴로 들어간다. 호랑이는 곰이나 오소리의 이런 동면 방식을 알고 있다. 따뜻한 날이면 오소리 굴 근처에 숨어 있다가 굴에서 나오는 오소리를 붙잡아 으슥한 곳에서 뜯어먹는다. 그리고 다시 굴 근처에 숨어 기다린다. 용의 등뼈에 있는 많은 오소리 굴 부근에는 오소리의 오래된 두개골과 뼈다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꼬리의 흔적은 가을산을 누비는 곰의 흔적을 따라 산 타고 깊이 들어갔다. 참나무 위에 곰이 나뭇가지를 꺾어 도토리를 따먹고 수북히 쌓아놓은 곰집이 여러 개 있다. 곰집. 곰이 나뭇가지를 꺾어 열매를 따먹은 뒤 나무 위에 수북하게 쌓아놓은 나뭇가지 더미. 곰들은 여름에는 구름나무에 올라가 체리를 따먹고 가을에는 참나무에 올라가 도토리를 따먹는다. 바위 틈 아래에 야생 벌집의 조각들이 떨어져 있다. 야생 벌 몇 마리가 조각에서 꿀을 모아다가 바위 틈으로 들어갔다. 좁은 바위 틈 안쪽에는 야생 벌들이 대대로 집 칸을 늘려온 벌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벌들은 동면을 준비하느라 대부분 벌집 안에 들어가 있고 몇 마리만 힘없이 날아다닌다. 바위 틈 입구에 벌집을 긁어낸 흔적이 보였다. 곰이 바위 틈으로 팔을 집어넣어 석청을 따먹었다. 조금 떨어진 바위 밑에는 해묵은 곰의 두개골과 뼈다귀가 굴러다닌다. 누군가 오래전에 곰을 잡아먹은 흔적이다. 그 옆에는 꼬리에 마른 배설물이 놓여 있다. 꼬리는 이 장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 냇가에서 야영하고 다시 출발하고 여러 날을 반복하며 산타고를 지나 용의 등뼈 발치에 이르렀다. 곰이 쏘다닌 흔적이 어지러웠다. 흔적은 요란했지만 여러 마리가 아니라 한두 마리 곰이 이리저리 헤집고 다녔다. 바위와 썩은 통나무를 뒤집어 개미집을 털고 군뱅이를 잡아먹었다. 허클베리 덤불의 메마른 열매를 따먹고 옹이 투성이의 나무 뿌리를 들추고 알뿌리를 캐먹었다. 정해진 길도 없이 오로지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기웃거리던 흔적이 잣나무 숲으로 이어졌다. 곰을 따라 움직이던 꼬리의 흔적도 숲으로 들어갔다. 잣나무 한쪽이 폭탄을 맞은 듯 흐트러져 있다. 불구죽죽한 피가 낙엽 위에 묻어 있고 잣나무 둥치에는 검은 곰털이 붙어 있다. 꼬리가 여기서 곰과 붙었다. 꼬리는 죽이기 위해서 덤벼들었고 곰은 살기 위해 저항했다. 생사를 건 싸움의 흔적은 격렬했고 피도 많이 흘렸다. 호랑이가 사슴을 잡을 때는 피를 거의 보지 않는다. 하지만 곰처럼 한 번에 제압할 수 없는 동물을 덮칠 때는 피차간에 많은 피를 흘린다. 쉽지 않은 사냥이었을 것이다.
꼬리와 곰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통에 켜켜이 쌓여 있다가 뒤집힌 축축했던 낙엽들이 바짝 말랐고 가랑잎에 묻은 피도 메말랐다. 최소 사나흘은 지났다. 경험이 부족한 호랑이는 큰 곰이나 멧돼지를 사냥할 때 자신도 상처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호랑이가 상처를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상처를 핥고 또 핥는 것이다. 침이 소독제와 항생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무더운 여름철에는 세균 감염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치명적인 상처뿐이 아니라 작은 상처도 위험하다. 오래전 숲을 조사하다 큰 곰의 사체를 발견한 적이 있는데 몸의 일부가 없었다. 현장에는 격렬했던 싸움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1km 정도 떨어진 곳에 호랑이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젊은 호랑이였는데 옆구리에 가죽이 벗겨지고 상처가 감염되어 내장까지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곰을 죽이는 건 꼬리에게도 힘에 부치는 일이었을 것이다. 꼬리가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른다. 가을 상처는 그리 위험하진 않지만 상처가 크다면 무시할 수 없다. 잣나무 군락 옆으로 냇물이 흘렀다. 꼬리는 곰을 냇가로 끌고 가서 뜯어먹었다. 개울가 으슥한 곳에 곰의 머리와 뼈다귀, 시커먼 털가죽이 널려 있다. 커다란 반달 가슴곰이었다. 내가 산타고를 타고 올라오며 목을 죽인 그 냇물로 질긴 곰 고기를 허겁지겁 삼킨 꼬리도 목을 죽였을 것이다. 곰털이 바람에 한 올씩 날렸다. 하늘에서 나뭇가지가 떨어졌다. 멀리 서 있는 잣나무 위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잣나무 잎 사이로 시커먼 덩치가 언뜻 보였다. 반달 가슴곰이 잣나무 가지에 앉아 잣을 따먹고 있다. 빠그작 까작 잣 깨무는 소리가 한적한 숲을 울렸다. 한쪽에서는 죽은 곰의 털이 바람에 날리고 또 한쪽에서는 살아남은 곰이 잣을 따먹고 있다. 태양이 빛나고 있다. 노랗게 물든 자작나무와 황갈색 느릅나무 잎사귀가 가벼운 바람에도 소나기처럼 우수수 떨어진다. 낙엽의 비가 매일 내린다. 이따금 돌풍이 자작나무 가지를 흔든다. 가지가 술렁일 때마다 색으로 물든 잎사귀들이 날아오른다. 솟구친 낙엽들은 숲 위로 흩날렸다가 천천히 떨어지며 나무들 사이를 누빈다. 오목눈이를 닮은 노란 색조들이 누군가를 찾아 여행을 떠나고 있다. 태양이 밝은 숲 아래로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는 가을 나무 사이를 오목눈이들이 끊임없이 누빈다. 늦가을 꽃을 찾아 나왔는지 말벌 한 마리가 설이 맞은 백양나무 잎사귀를 맴돌았다. 피는 꽃이나 지는 낙엽이나 향기롭기는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꼬리가 떠난 개울로 내려가 냇물을 마셨다. 가슴이 저릿하니 냇물이 찼다. 우중충한 가랑잎들이 맑은 냇물을 타고 떠내려왔다. 바람이 불어왔다. 허파 깊숙이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다. 냇물에 말라 비틀어진 내 얼굴이 비쳤다. 망각의 우물 안을 기웃거리며 갈수록 또렷해지는 짐승 한 마리를 보고 있다. 낙엽비를 맞으며 딱따구리를 바라볼 때, 긴 겨울을 나고 비트에서 기어나올 때, 그리고 맑은 개울에 말라 비틀어진 내 얼굴이 비칠 때 나는 서서히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때를 지어 쏘다니는 오목눈이도 낙엽을 맴도는 말벌도 살아서 잣을 따먹는 곰도 죽어서 바람에 흩날리는 곰털도 텅 빈 꼬리의 눈동자도 개울 속에 비친 내 얼굴 위로 떠올랐다. 죽음은 이미 삶 안에 존재하여 묵은 삶이 흘러가야 새로운 삶이 온다고들 한다. 삶이 죽음의 시작이라면 허무는 존재를 안아주는 슬픔이다. 슬픔이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막막한 연민이라면 연민은 시간이 흘린 낙엽이다. 낙엽이 지고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존재의 양식은 달라진다. 강물 너머. 가을 산행은 다채롭고 선선하고 쓸쓸하기까지 해서 사계절 중 최고다. 하지만 오랜 잠복과 산행으로 너무 지쳤다. 개울에 비친 내 얼굴이 내 것 같지가 않았다. 곧 찾아올 냉혹한 겨울을 준비하며 몸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다. 올가을의 마지막 산행을 슬슬 끝날 때였다. 그때 산 타고 강가에 쭉 늘어선 잣나무 군락이 눈에 들어왔다. 진청색 비늘잎들이 햇살을 받아 희끗거린다. 거무죽죽한 아름드리 둥치들 사이로 텅 빈 오솔길이 길게 이어져 있다. 저 오솔길로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며 멀어지는 누군가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맑고 고요하며 따분한 가을 햇살 아래 세월을 가로지르며 자연에 떠도는 어떤 감성의 덩어리. 낙엽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산 타고 강의 물결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내 남은 인생에서 그런 생명체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아직 가을이 남아있을 때 꼬리의 흔적을 더 따라가 보기로 했다. 오솔길을 따라 몇 날 며칠을 걸었다. 잣나무 군락이 끝나고 작은 산을 서너 개 넘자 참나무 군락이 나왔다. 또 며칠을 걸어 산 타고 강의 지류 몇 개를 건너자 야생 호두나무 군락이 나타났다. 호두나무 군락에 호두가 대풍이다. 지천으로 매달려 연신 후두둑 후두둑 떨어진다. 양볼 가득 호두를 문 다람쥐들이 이 나무 저 나무 뛰어다니며 어디론가 바쁘게 나르고 꼬리를 도톰하게 말아붙인 청솔무는 가지에 편안히 앉아 오물오물 호두를 까먹는다. 호두를 얼마나 까먹었는지 하얗던 가슴털이 호두빛 황금색으로 물들었다. 야생 호두 나무 군락지에 동물들이 몰려들고 있다. 다람쥐와 청솔모, 오소리, 멧돼지와 곰들은 호두를 먹기 위해 솔개와 말똥가리, 검독수리와 흰머리 독수리는 호두를 보고 모여드는 설치류를 노리기 위해, 어치와 까마귀, 대머리 독수리는 호랑이가 사냥해서 먹고 남긴 찌꺼기를 먹기 위해 하나 둘 모여들었다. 꼬리는 일주일 넘게 이 호두나무 군락지에 머물며 오소리 2마리를 사냥했다. 한 번은 오소리 굴 근처에 은신하다 굴 밖으로 나오는 오소리를 붙잡았고, 또 한 번은 개울리로 쓰러진 아름드리 통나무를 건너와 바닥에 떨어진 호두를 뒤적이던 살찐 오소리를 어렵지 않게 잡았다. 꼬리의 순발력은 사슴이나 멧돼지는 몰라도 아직 오소리나 곰같이 느린 동물은 바닥의 낙엽 소리와 관계없이 따라잡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야생 호두나무 군락지 입구에서
새로운 호랑이 발자국을 발견했다. 발자국이 꼴이 묻지 않게 컸고 뒷발자국은 사다리꼴 모양, 하자인이었다. 꼬리가 올라온 산타고를 따라 올라왔다. 하자인의 발자국은 호두나무 군락지의 끝, 산타고 강의 작은 지류로 향했다. 시내 한편의 낙엽 깔린 바닥이 온통 헝클어져 있었다. 멧돼지의 흔적도 곰의 흔적도 없었다. 대신 또 한 마리의 호랑이, 꼬리에 발자국이 하자인의 발자국과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다. 꼬리는 여기서 하자인을 만났다. 처음 만난 것인지 여러 번 만났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서로 호의적인 관계는 아니었던 차라 만나자마자 싸움을 벌였다. 바닥의 낙엽은 온통 파헤쳐져 있었고 메마른 낙엽과 주변의 나무 둥치에는 호랑이 털이 묻어 있다. 메마른 가을 낙엽이 지천이라 어떻게 싸웠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싸움이 일어난 것만은 분명했다. 어느 일방이 피를 흘렸는지 서로 피를 흘렸는지 핏자국들이 여기저기 드문드문 묻어있고 낙엽이 더미로 밀리고 눌린 게 서로 뒹굴면서도 싸웠다. 싸움이 격렬해지던 순간 한 호랑이가 다른 호랑이를 시냇가로 밀어붙였다. 호랑이 한 마리가 시내에 빠졌다. 시냇가 진흙이 축축한 곳에 뒤엉킨 발자국과 함께 호랑이 한 마리가 시내로 밀려 들어간 흔적이 나 있었다. 물에 빠진 호랑이는 다시 무트로 나오지 않았다. 빠뜨린 호랑이도 물로 들어가지 않고 시냇가에 서 있었다. 시냇가의 진흙바닥이 좁아 서 있던 호랑이의 앞발자국만 찍혀 있고 뒷발자국은 낙엽 위에 있어서 그 형태를 가늠할 수 없었다. 앞발자국 볼의 크기만으로는 누구인지 알아내기 어려웠다. 시내 건너로 가서 살펴보았다. 호랑이 발자국이 없었다. 한참을 찾다 시내를 따라 30m쯤 상류로 올라간 지점의 진흙에서 반대편 무트로 올라온 호랑이 발자국을 발견했다. 앞발자국 볼의 크기가 13cm가 넘었고 뒷발자국 사다리꼴 모양이 아니었다. 꼬리를 물에 빠뜨리고 시냇가에 서 있던 하자이는 물 가운데를 걸어 올라가는 꼬리를 따라 20m쯤 걷다 멈추었다. 그곳에 50cm 길이로 파인 호랑이 스탬프가 있었다. 파낸 흙 위에 사다리꼴 모양의 호랑이 뒷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낙엽이 흩뿌려지는 가을, 하자이는 낙엽에 덮인 자신의 영역 표시를 재건하기 위해 영역을 부지런히 돌고 있었다. 용의 등뼈로 올라가는 산타고 초입에 들어서자 멀리 오줌바위가 보였다. 하자이는 오줌바위로 다가가 냄새를 맡았다. 오래전 자신이 뿌렸던 냄새 위에 다른 수호랑이의 냄새가 났다. 하자이는 분기탱천해서 자신의 오줌을 바위 위에 덧뿌리고 그 수호랑이의 흔적을 따라갔다. 며칠을 따라가다 드넓은 잣나무 숲에서 그 수호랑이가 잡아먹은 곰의 잔해를 보았다. 하자이는 부지런히 발걸음을 놀려 이윽고 호두나무 군락지로 들어섰다. 멀리서 동족이자 경쟁자의 냄새가 났다. 그 냄새를 따라가자 작은 시내가 나타났고 시냇가 침엽수립 밑에 앉아있는 경쟁자를 발견했다. 꼬리는 호두나무 숲에서 오소리 한 마리를 잡아먹고 시냇가에서 물을 마신 다음 침엽수립 밑에서 느긋하게 쉬고 있었다. 한 줄기 바람에 동족의 냄새가 실려왔다. 앞발을 일으켜 반 스핑크스 자세로
냄새가 실려오는 방향을 집중해서 노려보았다. 잠시 뒤 아름드리 나무 둥치들 사이에서 큰 수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덩치가 자신 못지 않았고 기세도 만만치 않았다. 본능으로 얼마 전부터 자신의 신경을 거슬리게 한 흔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뒷발맞아 일으켜 스핑크스 자세로 고추 앉은 뒤 언제든지 도약할 수 있게 뒷다리에 힘을 줬다. 다리 근육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온몸을 긴장시켰다. 하자이는 오줌 바위에서 자신의 냄새를 지우고 잣나무 숲에서 곰을 잡아먹은 주인공을 발견하자 털을 바짝 곤두세우고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굵은 저음으로 으르렁거리며 살벌한 경고음을 보냈다. 그러나 상대가 상대인지라 걸음을 늦추어 천천히 긴장하며 다가갔다. 꼬리도 천천히 일어나 콧등에서 눈까지 주름을 잡고 양 입술을 뒤로 한껏 당겨 송곳니를 깊이 드러냈다. 그리고 낮고 굵직한 경고음을 연신 흘려보냈다. 그래도 하자인이 다가오자 꼬리는 입술까지 뒤집고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동시에 있는 기세를 다해 무시무시한 소리를 뱉어가며 위협했다. 하자인이 멈춰섰다. 상대가 생각보다 덩치가 컸고 자신의 경고에 대한 반향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물러설 순 없었다. 입술을 더 일그러뜨려 송곳니를 다 드러내고 저음의 하악질을 하며 한 발 더 다가갔다. 그때 멈칫하던 상대가 곧장 달려나오며 앞발로 자신의 얼굴을 강하게 내리쳤다. 그 순간 상대의 앞발을 피하며 하자인도 무섭게 달려들었다. 그때부터 치고 핥히고 물어뜯고 뒤엉키다 이윽고 서로의 몸을 붙잡고 마구 나뒹굴었다. 꼬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공격이 상대에 비해 굼뜨고 힘이 달리는 것을 느꼈다. 몸 어딘가에선 피가 흐르고 호흡은 가빠왔다. 자신은 늙었고 상대는 전성기의 젊은 호랑이였다. 필사적으로 때리고 물고 달라붙었으나 상대의 순발력과 힘에 점점 시냇가로 밀려났다. 꼬리는 시냇가의 진흙바닥에서 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마지막 저항을 해보았으나 상대의 공격이 너무 빠르고 묵직해서 결국 시내로 풍덩 빠져버렸다. 하자이는 싸우는 도중 상대가 늙은 호랑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요령은 좋았지만 기력이 달렸고 무엇보다 느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힘과 순발력의 차이가 점점 더 느껴졌고 결국 상대를 시냇물에 빠뜨렸다. 하자이는 상대를 따라 물로 들어가 마저 요절을 낼까 하다 시냇가에 가만히 서서 상대가 다시 물로 나와 달라붙는지 아니면 물러나는지 보기로 했다. 다행히 시냇물은 얕아서 무릎까지밖에 오지 않았다. 꼬리는 일어서서 몸통과 갈기를 흔들어 물기를 털어냈다. 가을 물의 한기가 차가웠다. 꼬리는 다시 하악질을 하며 시냇가에 서 있는 상대를 노려보았다. 꼬리는 결정해야 했다. 나가서 다시 도전을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물러날 것인지. 마음은 분한 기운에 사로잡혔지만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상대가 너무 강했다. 시내 가운데 서서 한참 울 때의 설고를 울리며 분을 풀기만 하던 꼬리는 천천히 몸을 돌려 물속을 걸었다.
걸으면서도 얼굴은 상대를 노려보며 분이 풀리지 않은 낮은 저음으로 으르렁거렸다. 하자이는 상대가 다시 무트로 나오지 않고 물러서자 상대를 따라 시냇가를 몇 걸음 걸어 올라갔다. 상대가 아직도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듯 으르렁거리자 자신도 설골에서 울려나오는 초저음의 강렬한 경고로 되받아 주었다. 꼬리는 시냇물을 30m쯤 거슬러 올라가다 반대편 시냇가로 걸어 나왔다. 무트로 나오자 온몸을 흔들어 물기를 털어냈다. 그리고 아직 완전히 굴복하지는 않았다는 듯 상대를 향해 양 입술을 당겨 송곳니를 슬쩍 보였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시내 상류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하자이는 물속에 빠진 상대를 몇 걸음 더 따라가다 상대가 저쪽 강물 너머로 올라가자 걸음을 멈췄다. 다행히 상대는 돌아와 다시 시비 걸지 않고 뒷모습을 보이며 천천히 사라졌다. 하자이는 그 자리에서 힘차게 뒷발을 차고 앞발을 놀려 깊은 구덩이를 만들었다. 파헤친 흙더미 위에 오줌을 뿌려 자신의 냄새를 남겼다. 고개를 들어 상대가 사라진 쪽으로 우렁찬 포효를 길게 내질렀다. 포효가 메아리 치며 산을 울렸다. 이제 여기는 자신의 영역이었다. 꼬리는 울적한 기분으로 가끔씩 뒤를 돌아보며 걷다가 메아리 치는 상대의 포효를 들었다. 꼬리도 커다란 포효를 내지르며 맞불을 놓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패자의 포효 소리였다. 꼬리는 본능으로 느꼈다. 자신의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열렸다는 것을. 과거의 왕대는 물러나고 새로운 왕대가 탄생했다. 호젓한 호두나무 숲에서의 1:1 왕위 교체식이었다. 꼬리가 떠나자 하자이는 호두나무 군락 곳곳에 남겨진 꼬리의 흔적 위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다. 그리고 호두나무 숲에 머무르며 오소리와 곰을 잡아먹고 강물을 마시고 우리가 머무르던 곳에서 느긋이 휴식을 취했다. 대관식을 만끽한 하자이는 며칠 뒤 다시 자신의 영역을 둘러보기 위해 용의 등뼈로 올라갔다. 꼬리는 하자인에 밀려 강물을 건넜기에 이제 저 강물을 건너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강물 이쪽은 용의 등뼈 어느 곳과도 연결되는 첩첩 산중으로 호랑이들이 사냥하고 번식하며 살아가는 주요 활동 공간이다. 꼬리가 강물 이쪽 길을 걷다 다시 하자인을 만난다면 그때는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꼬리는 하자인을 만날 가능성이 적은 강물 너머에서 더 오래 머무를 것이다. 강물 너머는 완만한 야산과 평탄한 들판을 지나 민가로 연결되는 호랑이들이 잘 다니지 않는 외곽 지역이다. 강물 너머에서는 하자인을 만날 일도 없고 다른 호랑이를 만날 일도 없다. 다른 호랑이의 영역 표시도 없고 자신이 영역 표시를 해도 봐줄 호랑이도 없다. 영역 표시로 소통할 수가 없어 연인도 자식도 만나지 못하고 혼자 걷고 혼자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왕대에서 밀려나면 2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이다. 어떤 생명들은 자신에게 허락된 삶을 누린 뒤 찾아오는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소리 없이 사라진 꾸찌마파가 그랬고, 그러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류도 있다. 삶은 결국 끝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생명은 남은 삶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기에 남은 삶의 기간에 상관없이 이미 죽음의 경계에 있다.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결코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죽는다. 꼬리도 다르지 않다. 물러설 때 물러서더라도 마지막까지 삶의 미련을 가진 생명들은 삶이라는 한 걸음 한 걸음에 너무 절실한 의미를 두고 있어서 언젠가는 그 삶이 끝난다는 생각마저도 그들의 마지막 몸부림을 방해하지 못한다. 꼬리는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지탱해낼 힘을 짜내고 있다. 꽃들은 졌고 흩어졌던 새들이 모이고 있다. 이제 겨울이 밀려올 것이다.